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장 초반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급락하면서 출발했는데 오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정도 유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방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캐나다에 대한 이 관세까지도 한 달 정도 유예한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팔란티어의 실적까지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EPS와 매출액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가져오게 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관세를 한 달 정도 유예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나스닥을 포함해서 S&P 500, 다우지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낙폭이 심했는데 그래도 오후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 그래도 하락 마감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5% 이상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 캐나다 재무장관이 미국이 캐나다에 관세를 25% 정도 부과를 하게 될 경우에는 테슬라 전기차에 100% 보복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던 그 여파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캐나다 쪽에서도 한 달 정도 관세 유예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부 펀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틱톡 매입에 이 펀드를 사용할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해서 이 부과 계획을 한 달 정도 유예하게 되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뜨겁게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함께 급등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다시금 10만 달러 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방금 전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겠다라는 소식까지가 있었기 때문에 장 마감 이후에 캐나다 추가 관세 유예 소식은 아직까지는 이 주가에 적용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M7 종목은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7 안에서도 낙폭이 꽤나 깊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애플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은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 관세가 그대로 시행되게 된다면 애플 주가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최고점 2025년 말에 찍었었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낙폭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나 5%가 넘어가는 하락폭을 형성을 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가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이용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캐나다에게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우리도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메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른 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M7 안에서도 꽤나 오름폭이 컸는데요. 1.2%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이 전문가들이 이 메타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오늘은 그 모습이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전반적인 상황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소연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자면 나스닥은 1.2% 넘게 내리면서 19,392포인트, S&P 500 지수는 5,995포인트, 그리고 다우 지수는 0.28% 약보합 수준에서 44,422포인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낙폭을 상당히 줄인 채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시행 여부에 따라 증시가 출렁거린 하루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스틴 트리드 총리와도 오후에 추가로 통화를 했는데 캐나다 역시 일시적인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내 중국과 대화에 나서기로 한 만큼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여부도 4일부터 시행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주가는 3.25%, 포드는 1.88% 떨어졌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는 치솟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49% 오른 108.90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요가 몰리면서 미 국채금리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4bp 떨어진 4.5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한 반면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WTI는 전장 대비 0.87% 상승한 배럴당 73.1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기술주 낙폭과 함께 1% 넘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기술주들이 대거 하락했습니다. 메탈을 제외한 M7은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시면 3.39%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애플이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딥시크의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하는 실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회복을 위해서인데요. 전문가들은 딥시크를 탑재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중국 시장에 도입하면 아이폰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 넘게 내렸고요. 410달러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최대 25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경우 기존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 오픈 AI의 최대 단일 투자자로 올라서게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2.84% 하방 압력을 보여주면서 11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베스트셀러 블랙스완 저자가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주가 폭락을 두고 이것은 시작이라며 사람들이 현실에 적응하는 조정 과정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술 혁신의 역사에서 선두주자가 반드시 최종 승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0.11% 약보합 수준에서 237달러 수준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마존이 텍사스와 애리조나에서 드론 배송을 잠정 중단한다고 드론라이프가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텍사스주 클리지 스테이션과 애리조나주 툴레슨에 있는 시설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벤치마크 애널리스트들은 메타 플랫폼스의 투자 등급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핵심 사업 부문의 전망이 긍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자본 투자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입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알파벳 주가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1.37% 내리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966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266억 9천만 달러에서 261.9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5% 넘게 하락했습니다. 383달러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테슬라 주가를 둘러싼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테슬라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과대평가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올해 주가가 70% 가까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트럼프 관세와 미국 자동차 산업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차장님, 역시나 오늘의 가장 큰 이슈가 관세 유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루 앞뒀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상황을 봤더니 일단 오전 중에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정도 유예를 했고, 그리고 방금 전 들어온 속보를 봤더니 캐나다에 대한 관세도 한 달 정도 유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나 강하게 관세를 추진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와 다르게 지금 유예한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뭘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관세라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좀 얄미운 부분은 좀 분명히 있어요. 뭐 이걸로 관세를 한다 안 한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줄다리기식을 지금 계속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 2기가 좀 출범한 지가 한 2주 정도 됐잖아요.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이 출범 초반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좀 얘기하는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이 강도는 좀 약해진다고 했을 때도 지금 봤을 때도 이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좀 충격이었던 게 캐나다와 멕시코예요. 캐나다와 멕시코면 우방국이잖아요. 우방국이면은 이 미국 자체적으로도 이 캐나다와 이 멕시코 쪽과 이 경제적인 메커니즘이 다른 국가들보다는 굉장히 좀 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우방 국가들 쪽으로의 관세를 매겼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면은 이제 그다음 이제 유럽 연합이겠죠. EU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미국 쪽으로 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좀 이 적자폭이 나오는 국가들을 상대로 차례차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을 협상 카드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는 우방 국가고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쪽 국가들의 관세를 매기는 부분은 또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유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미국 자체적으로도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제 관세라는 부분은 미국과 캐나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들과 기업이 내는 게 아니라 미국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으로 본다고 한다면 미국 쪽에서도 이 경제적으로는 타격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관세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얘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은 관세에 대한 부분을 미국 쪽에서도 끝까지 가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 이런 가정은 없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얘기는 나오겠지만은 결국은 미국이 또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금 무기처럼 사용한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캐나다랑 멕시코를 살펴봤을 때는 우방국이기 때문에 이 관세를 과연 강하게 부과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 무역적으로 봤을 때는 무역 적자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한번 강하게 경고를 했었고, 그렇다고 관세를 강하게 매기자고 하니까 미국에도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한 걸음은 조금 물러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관세를 한 달 정도만 유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달 뒤의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달 뒤면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를 각각 25%씩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자동차 산업 정말 크게 타격받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멕시코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도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미국의 자동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국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미국의 신차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관세까지 매긴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지금 이제 미국 신차가의 평균적으로 지금 $3,000까지 지금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 이상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뭐 숫자적으로 계산해 둔다 보면은 나오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어떤 소비자가 부담을 안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관세라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꾸준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격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자동차를 품목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금리 쪽도 연결이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멕시코 쪽에서의 뭐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수입하는 그 상황이 결국은 다 이제 미국의 3대 뭐 자동차 회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두 자릿수 이상 항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리고 멕시코 쪽에서의 부품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기본적인 원자재를 수입하고 다시 한번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세가 지금 연달아 어떤 복리처럼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이 미국 쪽에서의 어떤 그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에 대한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행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또 가장 우려되는 게 자동차 가격만 오르면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만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까지 영향이 갈 것이다라고도 이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은 무역망이 깨지는 거죠. 무역망이 깨지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역 전쟁이 아니라 코로나 때였죠. 뭐 코로나 때 이 팬데믹 당시에 그 멕시코와 미국 쪽에서의 국경을 폐쇄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동차 공장이 아예 중단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또 팬데믹 상황이었으니까 일시적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 관세가 계속 매긴다고 한다면은 이 멕시코 쪽도 그렇고 이 마진 부분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마진이 되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거는 1차적인 근본적인 건 이 외국의 이 기업들이 멕시코 쪽에서의 공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자국적 공장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도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고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 멕시코 쪽에서의 공장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이 미국 쪽 자동차 쪽에서도 이 정상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판매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판매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은 미국의 이 자동차 기업들도 타격을 받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근본적인 그런 상황 자체가 깨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려감이 지금 반영이 먼저 되고 있는 주식시장에 먼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앞서서 이제 유예를 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진 않지만은 이런 분위기를 숫자적으로 계산한다고 보면은 정말 최악인 상황 그 우려가 정말 최악으로 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미국 공장의 이 생산에는 차질이 또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한 달 정도는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해방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숫자적으로 어떻게 찍히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뭐 멕시코뿐만 아니라 캐나다 쪽에서도 거점을 두고 있는 뭐 일본이라던가 뭐 우리 기업들도 있죠. 워낙 많은 기업들이 그쪽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반적으로 또 업황이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까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그 전에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의 이런 관세 정책 때문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멕시코에 공장을 정말 많이 지었어요. 뭐 이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그렇고 뭐 포스코도 그렇고 이 세금 때문에 멕시코 쪽에서의 공장을 많이 지었지만은 이제는 뭐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저 일본의 닛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거의 30% 가까이가 멕시코에서 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혼다나 도요타도 거의 10% 내외의 이 자동차를 멕시코에서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지만은 뭐 우리나라 이 현대차 그룹의 뭐 기업들의 주가적인 상황이 정말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 다른 품목보다도 이 자동차 쪽이 이 수출하는 것만 봤을 때도 미국 비중이 굉장히 다른 품목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대미 흑자에 대한 부분도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항상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산업적인 전체적으로 타격이 있으면은 경제적인 어떤 GDP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거는 이 관세 정책에 의한 미국 쪽에서의 GDP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전망치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국가들 같은 경우가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방법은 그렇죠. 당장 이제 어제 멕시코 쪽에서의 공장을 미국으로 뭐 이전하거나 또 이제 다른 동남아 쪽으로 뭐 이전하는 게 좀 쉽진 않기 때문에 멕시코 쪽에서의 생산을 하더라도 당연히 처음에는 미국 쪽을 생각하고 겨냥하고 멕시코에 공장을 지었지만은 수출 국가를 다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미 쪽도 그렇고 이 국가에 대한 수출 부분을 다변화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쪽에서의 의존도가 지금 크는 상황이고 흑자를 보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 부분인데 당장은 어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는 힘들지만은 그런 부분은 좀 숙제로 또 안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수출 지역에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이 워낙 미국으로 많은 물량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라는 키워드가 하나 잡힐 때마다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동차 산업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테슬라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캐나다 전 총리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에 이 캐나다에서는 테슬라에 100%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렇게 정규장 안에서 테슬라 주가가 5% 넘게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뭐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 캐나다도 관세를 한 달 정도는 백스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테슬라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관세가 25% 한 달 뒤에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주가에도 크게 영향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 쪽으로의 어떤 수입을 하면서 파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을 테슬라는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갈 수 있겠고, 근데 지금 이 작년에 4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워낙 이제 테슬라가 싸게 팔렸기 때문에 뭐 이런 이익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은 좋지는 않았지만은 오히려 4분기 때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랐던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테슬라가 주가적인 측면은 실적보다는 다른 이유가 우선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 어떤 로봇 정책이나 이 자율주행 이쪽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먼저 좀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가가 테슬라가 좀 5%가 떨어지긴 했지만은 다른 이 기업들,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어떤 이슈 또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먼저 더 반등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재무적인 차원이나 이 테슬라가 이 어떤 매출에 대한 또 이익에 대한 성장성은 제한적에
제한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재무적인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안정화를 찾은 느낌은 굉장히 좀 많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성장주라기보다도 여러 이 성장성과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좀 같이 어울린 기업이 바로 이제 테슬라고 그 다른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안정성을 찾을 가능성이 저는 좀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AI 쪽에서의 주가가 작년에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반응했지만 테슬라도 이제 어느 정도 AI 쪽에서의 근접한 어떤 기술력 그리고 이미지를 좀 쌓아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트럼프 효과는 저는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만 이제는 기업 자체에 대한 이 펀더멘탈을 좀 집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뭐 전기차나 이런 기본적인 본 사업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증권사 미국의 월가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 이상까지 제시는 하진 않아요. $300 후반까지만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과의 좀 괴리감은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요소를 본다고 한다면 테슬라가 매력은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테슬라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적 자체를 봤더니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 살펴봤더니 앞으로의 이 성장 기대감이 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컨콜에서 6월까지 이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투자 심리를 강하게 부추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꽤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M7 종목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사실상 뭐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정규장 안에서 보자면은 이 관세가 사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거였기 때문에 뉴욕 증시 M7 종목들을 필두로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게 하나 있는데 메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메타를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 브리핑을 할 때 메타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메타는 지금 어떤 이슈가 있더라도 좀 굳건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메타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굳건하게 가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일단은 이 중국 쪽에서의 이슈에서는 좀 벗어난 리스크에서는 좀 벗어난 느낌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미국에서의 어떤 반도체나 어떤 중국 쪽에서 리스크에 대한 반도체 부분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기업 자체에서의 주가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지금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와 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제가 봤을 때도 시장 자체적인 부분은 이 좀 커질 가능성은 느낌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적인 유동성은 그 전에 어떤 이 AI 반도체나 가속기 하드웨어 쪽에서의 올라오는 느낌은 좀 많이 늦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이 메타 쪽은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장성으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메타는 지금 성장성이라는 키워드로 상승세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메타를 비롯해서 AI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많이 타격받았습니다. 역시나 얘기 나오는 게 딥시크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상 또 딥시크 수혜주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게 M7 안에 있더라고요. 그게 애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워낙 매출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AI를 쓸 때 이 딥시크를 도입하게 된다면은 중국 쪽에서도 허가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어쨌든 매출 자체도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뭐 애플 주가를 보면은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이 포트폴리오에 담기 좋은 시기일까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우선 아이폰 15번째 시리즈의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이제 AI 탑재 기능이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시장에서의 이 반응이 예상보다는 좋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고 다른 이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좋지는 않았었죠. 뭐 그리고 이런 부분이 효과를 좀 발휘했을 때 물론 이제 기저 효과는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맥이나 여러 가전제품, 노트북 같은 경우에 판매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야심차게 내놓았던 게 바로 AR을 탑재한 이번에 아이폰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가 출시됐을 때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당장 올라온다라고 하기에는 가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중장기적으로는 싼 가치가 있는 상황이지만 저가 매수 기회는 될 수 있겠지만 저평가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앞서서 테슬라 말씀을 드렸다시피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주가가 좀 가잖아요. 테슬라가 이 지금 월가에서도 지금 그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가격보다 굉장히 낮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저가라고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저가에 산다라는 느낌도 안 들잖아요. 하지만 애플은 이제 그거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저평가라고 하기에는 일단 아이폰과 기본적인 가전제품에 대한 이 매출 자체가 올라오는 느낌은 분명히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전에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런 기업들이 저평가라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 펀더멘탈적인 시적 추정치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애플이나 테슬라가 저평가 매수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좀 많이 떨어진 느낌에 대한 부분으로 애플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가시화된 뭔가 성장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저평가가 아니라 저가 매수 시점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알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 시작합니다. 어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인상과 기술 통제를 막기 위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2020년 체결한 약 290조 원의 규모의 1단계 무역 합의 복원과 위안화 평가 절하 자체 약속 등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집권 1기 시절 서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벌였던 미중 양국은 2020년 1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중국은 2020에서 2021년 2년간 미국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는 조건으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중국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는데요. 피터슨 국제연구소는 중국이 구매 목표의 58%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고 추산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 역시 반도체나 기타 기술 품목에 대한 대중 수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 제품에도 곧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서 EU로까지 전선을 넓히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우리의 자동차를 받아들이지 않고 농산물도 거의 수입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들의 제품을 전부 받아들이고 수백만 대의 자동차와 엄청난 양의 식품,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무역협정 위반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따른 구제 조치도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1,55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도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석유 수요가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에도 불구하고 최소 2040년까지 현재와 비슷한 규모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흥시장의 발전과 플라스틱 생산 때문에 여전히 각국에서 석유를 찾는다고 내다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스위스 에너지 중개업계 그리고 비툴이 발표한 장기 석유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석유 수요가 당분간 견제하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1일 석유 거래의 약 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석유 중개사 비툴은 내부 분석 결과 2040년 기준 세계 석유 수요가 일평균 1억 500만 배럴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요는 2020년대 말에 일평균 1억 1천만 배럴까지 점점 정점을 찍은 뒤 다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비툴은 석유 제품 중에서 휘발유의 경우 중국의 수요 감소와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2040년 세계 휘발유 수요는 지금보다 일평균 450만 배럴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그룹과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일본에서 협작사를 만들어 기업용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 판매합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손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일본 기업 500여 개가 참여한 도쿄 행사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합작사 이름은 SB 오픈 AI 재팬으로 소프트뱅크 그룹 산하의 새로운 중간 지주사 그리고 오픈 AI가 50%씩 출자합니다. 합작사는 크리스털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의 기업용 AI를 개발하고 기업별로 인사 그리고 마케팅 등 데이터를 집약해 고객 응대나 문서 작성 등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소프트뱅크 그룹 자회사들이 먼저 도입해 이용료로 오픈 AI에 연간 4,500억 엔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 회장은 대기업용 최첨단 AI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본에서 시작한다며 기업 안에 최첨단 지성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트먼 CEO도 일본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 오픈 AI가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GPT의 새로운 툴인 딥 리서치를 출시합니다. 오픈 AI는 일본 도쿄에서 성명을 내고 딥 리서치는 사용자를 대신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오픈 AI의 차세대 에이전트라고 소개했습니다. 딥 리서치는 인터넷상에서 여러 단계의 복잡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툴로 데이터 분석과 웹 브라우징에 최적화된 오픈 AI의 추론 모델인 O3로 구동됩니다. 사용자가 딥 리서치에 명령을 내리면 챗GPT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분석하고 텍스트와 이미지, PDF 문서 등 여러 온라인 소스를 종합해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수준으로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놓는다고 오픈 AI는 홍보했습니다. 오픈 AI는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를 의식해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딥시크의 R1 모델보다 딥 리서치가 약 3배 높은 정확도를 갖췄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메타입니다. 네, 가장 먼저 메타, 오늘도 주가가 오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M7 종목들 대부분 부진한 가운데도 오늘도 선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딥시크와 관련된 이슈였는데요.
최근 중국의 딥시크에서 프론티어급 모델을 아주 낮은 비용으로 개발했고 또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그런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AR 업계에는 당연히 크게 파장으로 다가왔는데 일단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R 학습 패러다임에 변화를 줬다라는 게 시장에서 가장 큰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규모 사전학습에서 추론 강화 학습 위주로 발전을 했다라는 거고요. 비용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졌고 또 오픈소스 전략이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던 일이었습니다. 일단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경쟁 빅테크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현금 창출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응용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비용 효율적인 AI 발전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진국에서는 정치와 또 보안 쪽에서 문제가 당연히 까다롭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딥시크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 딥시크의 모델을 사용할 수는 조금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메타의 오픈소스 모델에 이 사용자가 집중이 되면서 퀄리티 개선과 비용 효율화가 아주 더 빨라질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도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일단 그 중 안에서도 광고 부분에서 굉장히 실적이 잘 찍혔습니다. 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더 웃도는 성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 비디오 시청 시간이 이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도 이 숏폼 컨텐츠 위주로 수익화가 여전히 굳건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살펴봤더니 메타 AI의 메모리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개인용 AI 에이전트로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AI 에이전트가 뭘까요? 이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는 자율주행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이 사람의 개입이 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까지 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까지 수행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AI 에이전트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나만의 비서가 생긴다라는 게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AI 에이전트가 AI 시대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많은 빅테크들도 현재 AI 에이전트 사업에 굉장히 크게 파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이미 7억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7억 명에서 10억 명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아주 유의미한 선점 효과까지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추가적인 행보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법인 등록지 이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또 어제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2004년 법인 설립 때부터 유지해왔던 이 델라웨어주에서 다른 주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S&P 500 기업의 약 3분의 2가 이 델라웨어주의 법인 등록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델라웨어주의 기업 소송을 다루는 전문 법원과 분쟁 해결을 위한 판례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친기업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에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등록지 이전 검토는 최근에 이 델라웨어주의 상장 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들이 이 소액주주 친화적 판결에 불만을 제기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은 왜 기업의 편을 들어줬는데 이제는 소액주주의 편을 들어주니까 이 델라웨어에 당연히 법인 등록지가 있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등록지를 이전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생기게 된 거죠. 메타도 이 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소송했던 에 휘말려 있고요. 지난주 법원은 저커버그의 증언을 일단은 승인하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저커버그 CEO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따라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머스크를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승인했던 이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와 관련한 이 소송에서 일단 패소한 전적이 있습니다. 델라웨어주 법원이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주니까 이후에 테슬라의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좀 따라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750달러에서 850달러로 13% 정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빅테크 기업 중에 당연히 탑픽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AI 에이전트 시장에서 가장 선도적인 게 가장 큰 이유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 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